네, 이번 주에도 후원이 들어왔네요. 페이트리온에서 전찬주님이 $8 후원해 주셨고요. 또 최준호님이 $10 추가로 후원해 주셨고, 팟빵에서도 퍼프몬님이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후원이 빵빵하네요. 네, 후원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놀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아마 정기 후원은 패트리온으로 받고 있고 일회성 후원은 팟빵이 있고요. 저희가 따로 공지는 안 했는데 바이미 커피라는 페이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링크에 붙여 놓겠습니다. 후원 이야기는 또 다음에 자세하게 해보고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좀 특이한 장소에 와 있죠. 네. 듣는 분들은 이제 저희 목소리가 다르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어디죠 여기가? 한빛미디어 사옥 너무 답정너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긴 한데 팟캐스트 아마도 녹음실. 제 목소리는 좀 다를 거고 음, 다른 분들 목소리는 좀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지금 약간 좀 확신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처음 해보는데 약간 많이 녹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좀 관리가 잘 안 된 느낌? 그래서 지금 한참 장비로 헤매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마이크 세 대는 잘 들어가는데 한 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CCP 립싱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좀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공간이 강남에 있었으면 진짜 돈 빌리고라도 했을 것 같은데 강남에는 아쉬워. 없어요? 강남에는 이런 스튜디오가 거의 없어요. 아. 잠실 쪽에 아프리카 그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스튜디오 이런 거 있는데 스튜디오 보면 거의 홍대 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게 대부분 인문 이런 게 많고 그런 출판이나 이쪽은 다 홍대에 합정해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좋은 데서 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치 후원을 통으로 써서 빌리고 지금 오늘 게스트도 와 계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기고요. 루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은 안 쓰시나요? 닉네임은 사실 잘 안 써 있는데 잘 안 쓰죠. 그냥 이름으로. 네. 영어 이름 쓰면 되죠 이제. 네. 한이라고 했던데. 한. 네, 영어 이름도 더 어려운 것 한입니다. 같아요. 한. 네. 편하게 한기님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사실 저희가 화제가 되는 거 잘 안 다뤘는데 아니 이제 안 다루진 않았죠. 다뤘죠. 많이 네. 다뤘죠. 그쵸. 그러니까 좀 민감한 걸 안 다루죠. 맞아요. 파이썬 이런 거 안 다루고. 네? 뭐 민감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한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에 대해서 문제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현상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2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안 아마 되는 이틀? 현상이 이틀? KT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이틀 된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엔. 정확히 뭘 막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좀 글을 읽어보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지금 제일 간단하게 잘 설명했던 컨텐츠가 클레앙의 만화가 올라온 게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링크가 안 걸려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있었던 만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검열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정확하냐를 떠나서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느꼈던 것 내용이 중에 하나가 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내용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워닝 차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네. DNS 쪽에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랑 이번에 SNI를 보고 차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거든요. 뭐 반장, 부반장 이제 비율을 해서 설명해 주신 건데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요 만화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검열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열이 HTTP는 확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HTTPS를 쓰지 않는 현황에서는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차단이 돼 있어요, 한국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단순히 성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몇몇 예제를 보면은 뭐 여성 낙태에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트위터 몇몇 계정들이라든지 정치적인 관련된 것들 그런 거 차단이 돼 있거든요. 북한 사이트도 차단돼 있고. 그게 네, 맞아요. 검열과 차단이 동의어인가요? 검열이죠. 사이트를 검열을 해서 차단한 네.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검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검열이라고 하면 내 데이터를 막 보고 검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이트를 검열하고 차단하는 그쵸.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화에서 이거 뭐 성인 만화에서 못 팔게 하면 그게 검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지 않고도 내가 특정 나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이트 주변에 벽을 쳐서 막는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거는 반대. HTTP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냥 보고서 리다이렉트를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이미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가는 걸 보고서 이미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TTP는 현상적으로 진행이 이미 되고 있는 게 네. 그냥 트위터 특정 계정을 접속을 하면 HTTP로 그냥 안 들어가죠. 워닝이 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국이 거의 인터넷 차단 국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의로 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이트들이 차단이 이미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사이트 주변을 차단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이트로 가려는 시도를 막는 게 아마 좀 더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 DNS를 맞아요. 바꿔놓는다는 의미인 건가요? 여러 가지 방식이 네. DNS를 여러 바꾸는 거 여러 아니고 가지 HTTP는 그냥 리다이렉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패킷 근데 받은 다음에 DNS 차단하는 게 제일 솔루션은 차단하는 방식도 있죠. 방식이 네,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여러 방식. 다음 겹이 단계인 섞여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TTP를 하이제킹하는 게 이제 가장 오래됐다기보다 하이제킹을 어느 장비 정도에서 하는 거예요? 뭐 통신사 장비? 네, 통신사 쪽에서 일반적으로는 통신사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단계가 너무 많고 네. 제일 간단하게 쉽게 리소스 없이 하는 건 DNS고 말하신 대로 통신사의 요청에서 1단계로 하고 그 다음 레벨이 뭐가 있냐면 공유기 레벨인데 이건 회사로 치면은 회사 네트워크 장비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포털 사더라도 뭐 라인을 막는 거나 카카오톡을 차단하잖아요. 이런 건 회사 네트워크 장비 단에서 또 한 번 막는 거고 또 위로 가면 국가 단에서는 통신사 단에서 막는 거고 그 위로 그렇죠. 가면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레벨이 여러 개가 있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뭐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차피 HTTP 같은 경우는 이미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HTTPS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차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차단한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HTTP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버랑 브라우저 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통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닝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리다이렉트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킷을 그냥 드랍시켜 버려가지고 드랍이라기보다 TCP에서 RST라고 리셋 패킷을 주거든요. 그럼 그냥 접속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 접속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끄는 상황이 그런. 네,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 네. HTTPS를 차단한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앞단에서 조금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맥락을 통해서 지금 차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한 단계씩.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방통위가 기술이 부족했는데 기술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데 이거는 HTTP 차단 못하고 있다가 뭔가 솔루션을 샀는지 개발자를 채용했는지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맞아요. 차단한다는 기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한테도 유명한데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그래서 만리장성처럼 HTTPS고 보고 다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중국의 수준에는 우리가 못 미친 거고 아니면 그거를 감당 못했거나 정부가. 근데 그러면은 기존에 감청하고 있던 수준에서 더 많은 내용을 감청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네요. 그냥 아니죠. 감청하는 수준은 비슷하네요. 네,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하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의지의 문제긴 한데 HTTP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법적인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분위기면 HTTPS 패킷도 볼 수 있으면 까서 볼 분위기인 거죠. 근데 그런 말도 많았어요. HTTPS 패킷은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네. 하지만 사실은 그때 NSI 막 사건 터지고 할 때 NSI 사건? 그 미국의 뭐죠? 유명한 애가 위키리크스인가? 네. 할 때 NSI인가 무슨 미국의 정보기관 NSA인가요? NSA. 네. 그런 정보기관에서 다 쳐다보고 있다고 할 때 그 그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 루트 인증 기관까지도 걔들이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요즘에 그 중국의 화웨이 장비에 뭐 보안 이슈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HTTPS를 해도 사실은 그 윗레벨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로 사실 맞아요.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기술 수준에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안 된다고 믿고 그렇게 네.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저도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HTTPS 통신을 전부 다 쌓아놓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쌓아놓고서
이게 아무 기술이 풀리면은 까보겠다. 아, 그때 가서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루머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 통신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가능하긴 하겠죠. 네, 네.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양자 컴퓨터 발전을 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면 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는 뭐 지금도 보고 있긴 하죠.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 뭐 SNI를 안 봤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차단하는 방식이 SNI 차단하는 방식인데 네. 그거는 한기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HTTP에서는 차단이 되는데 HTTPS에서 안 된 이유를 좀 더 기술적으로 최대한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보자면은 HTTP 패킷에 호스트 필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호스트 부분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평문으로 적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차단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는 그거를 어차피 평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차단을 하는 건데 HTTPS는 그 내용 자체가 암호화돼 있어서 차단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주소지 자체도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소지라는 게 IP가 아니라 그 도메인. 네. 뭐 예를 들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면 그쵸. 네이버닷컴이라는 네. 그 이름조차도 암호화가 돼 있다는 네. 거죠. 네. 그 네이버닷컴 써 있는 부분이 통으로 암호화가 돼 있어서 차단을 맞아요. 못 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차단 방식에서는 그 호스트 부분이 들어있는 그 패킷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암호화돼 있어서 못 보고 네. 그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SSL 핸드쉐이크를 하는 부분에서 뭐 클라이언트 헬로우, 뭐 서버 헬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쉐이크를 맺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보내는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SANI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현재 평문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 차단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앞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아까 HTTP랑 HTTPS 차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HTTPS로 통신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데스티네이션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 암호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DNS를 처음에 어떤 사이트 접속을 하면은 DNS 커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DNS 커리를 할 때 그 부분이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부분을 이제 감청을 해서 예를 들어 감청을 해서 이제 그 검열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래서 DNS 오버 HTTPS랑이 나와서 DNS 통신도 HTTPS를 통해서 하면은 암호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방식이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와서 도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도입이 됐다기보다 그런 것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HTTPS 통신을 하더라도 HTTPS를 지원하는 서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엔진엑스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엔진엑스 서버 하나에서 여러 개의 인증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서버 네임을 가지고서 그렇죠. 인증서를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a.com으로 이제 호스트가 들어오면은 A라는 인증서를 주고 b.com으로 들어오면은 같은 서버에서 네. b.com에 인증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서버에서 구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요 SANI를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요 부분은 SANI라는 부분은 데스티네이션이랑 같긴 한데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암호화가 안 된 채로 핸드쉐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기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그렇죠? 핸드쉐이크라는 네, 거는 서로 연결을 맺기 네. 위해서 안녕 이런 인사들을 그쵸. 주고받는 네. 건가요? 그때 SANI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ANI가 암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차단 방식은 그 SANI만 딱 보고서 그냥 바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DNS를 말씀하셨잖아요. DNS 차단 방식과 HTTP, HTTPS 그 두 가지 차단 방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DNS 차단 방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차단된 사이트를 접속해요. 그러면은 주소창에 차단된 사이트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고 밑에 화면만 warning.or.kr 그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근데 HTTP나 HTTPS 차단은 그게 아니라 아예 주소도 warning.or.kr로 바뀌어서 이게 뭐 기술적 용어는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거 그렇게 돼서 그 차이가 보여지는 거죠. HTTPS는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TCP/RST 주는 방식으로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차단을 그래서 시켜버리는 아예 거예요. 차단 모습을 보면은 뭐 워닝 그런 걸로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뭐 페이지를 하얀 표시할 수 화면이 없음, 나오는 네. 네트워크 그 화면이 나오는 것 접속하는 같더라고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 블랙아웃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블랙아웃.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워닝을 보여줬겠죠. 근데 그걸 그쵸, 하려면은 HTTP 인증서를 네. 루트 인증서까지 이제 개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해지는 거군요. 정복하려면 할 수 있죠. 한국의 모든 사이트는 co.kr을 쓰고 인증서는 KR 우리 마스터 인증서를 놔두고 못할 건 네. 없죠. 근데 이게 지금 핸드쉐이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핸드쉐이크 과정을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마치 없는 사이트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네요. 사용자 그 입장에서. 사이트가 그렇죠. 알 수 없죠.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가 안 되는 건지 장애가 있는 건지 어떻게 없는 존재하지 건지, 않는 건지 판단할 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군요. 내가 딸마다 들어가던 사이트가 안 되면 아이들이 장애겠구나 예. 생각하겠죠. 음.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사람들 웬만하면 지금 차단당한 거는 차단당할 만했구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조금 있긴 하죠. 네. 네. 보통 뭐 성인 사이트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음. 상황이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얘기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서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통신 비밀의 보장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헌법상에서. 그 부분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결국에 뭐 중국에서 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하는 건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인 정도만 네. 있는 거죠. 아니, 중국은 차라리 명확하잖아요. 옛날 차단시키겠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관련된 거 뭐 소셜에 막 이런 불온 사이트 차단 뭐 명확하게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하자니 공산국가처럼 할 수는 없고 막 미국처럼 이제 민주주의 국가면서 근데 또 컨텐츠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뭔가 재밌는 애매한 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관할하는 주관 기관이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한 기관이 문체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체부의 입장은 굉장히 뭐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저작권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또 하나의 맥락에서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웹툰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네. 차단을 하고 싶은데 차단을 못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그리고 HTTPS이기 때문에 차단할 수 없는데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차단했더니 이제 차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성인 사이트 들어가기 위해서 차단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완전 다른 네, 상황이라고 네, 네. 느끼기는 해요.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할 때는 그 불법 사이트 관련된 이야기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싶고 사실 그거는 뭐 거기에 접속할 자유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별개고 SNI 같은 그런 패킷을 까보면서까지 한 국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느냐 마느냐로 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치적인 입장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우회하는 기술들도 있다고 하고 이게 우회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실효성 없는 차단, 검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상 실효성 없다고 봐요. 기술적으로 계속 우회 방식이 나올 거고. 저는 실효성 없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HTTP랑 HTTP랑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검열이 되고 있어도 검열이 되는 나쁜 사이트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워닝이 뜨면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입장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면 안 되는 미국 거고.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거의 뭐 대통령 탄핵감이죠. 미국 NSA도만 나왔을 때만 해도 그쵸, 예. 그거는 그냥 뭐 사이트 차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뭐 이런 단어를 넣는 걸로 엄청 이슈가 됐는데 그때도 거기가 막 테러 이슈가 있으니까 약간 그게 받아들여진 네. 게 있었잖아요. 9.11 사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 워낙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이쪽 아시아권 국가들은 그 정도 정치 수준이 아니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거 중요성보다 정권이나 아니면 뭐 이 민주주의를 그 찾아내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조금 세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재밌었던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정치적인 주제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지가 그쵸. 있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효과, 그러니까 우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얘기를 하는데 영국엔 주민등록이 없다는 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맞아요. 원래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민번호 같은 게 없잖아요. 아, 그래요? 없긴 한데. 그래요? 네. 우리 되게 그쵸. 이렇게 놀라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왜냐면 중국에도 무슨 번호 있다 그러고 우리도 번호 미국에도 있으니까. 소셜 번호가 있는데 좀 약하다고 들었었고. 그거는 이제 사회 보장을 받기 위한 쪽에서의 번호인 거지. 이게 주민번호처럼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유니크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번호는 거의 없죠.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런 개인 관점에서의 주제에 있어서는 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굉장히 급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영국을 보면서 영국은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심지어 투표를 할 때 그런 걸 검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민이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도 없을 거고 네.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주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그냥 믿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천국인데? 그 트위터에서 그 생각을 얘기도 해봤거든요.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여권 신청을 하면 그 여권 정보를 한 군데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권이 굉장히 발급까지 오래 걸린대요. 그런 것들을 헌법적으로 그렇게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나 봐요.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예, 없는 거죠. 중앙 데이터베이스 없이 하도록. 그런 위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 국가라는 권력이 이걸 남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시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비민주적인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우리나라 안에도 그 이런 거 약간 자유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주의적인 생각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관점인 자유주의 말고 진짜로 자유주의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싶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사실 좀 먼 미래 이야기일 것 같고 그 주민번호 없애는 것까지는 그쵸. 하지만 내 인터넷 통신을 누군가가 중간에 가로채고 이것들을 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할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건데 그런 자유를 막는다는 것 이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었나 DNS 쪽에서 자꾸 뭔가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비슷한 청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턴은 좀 비슷해요. 네.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너네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패턴이 계속 무한 반복인데 네. 그때 청원이 한 2만 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화제가 돼서 지금 어제 한 15만 명 정도 그쵸. 들어갔었거든요. 네. 제가 본 거는 16만 명 그게 넘은 뭐 것 같아요. 30만 명인가 넘으면 대통령이 뭐 해주는 20만 건가요? 명? 20만 명 네. 넘으면 넘겠는데요?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아마 며칠 해당 문제에 안에 대해서.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느끼는 게 답변을 다른 해야 될 거죠. 의무 뭐 이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무까지는 없는데 이제 답변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럼 답변을 하겠죠. 정치인한테 약속은 사실상 그쵸. 의무보다 더 세니까. 근데 이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거 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회를- 이제 지금 딱 앱스토어 갔더니 무슨 1.1.1.1이라는 앱이 앱스토어 상위 탑 5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봤으니까 이거 하면 되나 보다. 아이폰 앱에다 받아서 네. 오늘 딱 켰는데 해서 뭐 차단됐다는 사이트 들어가봤는데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 아마 네. 제 생각에 DNS 방식으로 차단이 된 사이트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면은 아마 들어가지지 않을까.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앱이 5위까지 올라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DNS 오버 HTTPS는 그 지원이 돼도 이미 아마 이 기술 SNI 똑같이 적용했으면은 드랍이 돼서 못 볼 거예요. 그럼 그 앱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낚인 실망하고 건가요? 있겠네요. 앱 순위는 올라갔는데 1.1.1.1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1.1.1을 쓰되 DNS 오버 HTTPS를 지원하는 뭐 브라우저를 쓴다거나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더라도 SNI에서 이미 그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은 TCP 연결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1.1.1.1이라는 서버, DNS 서버, 얘는 뭔데 이렇게 그거는- 이슈가 되는 건가요? 이거 한기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CDN 업체? 이제 뭐 네. 다른 서비스도 여러 개 하고 있긴 한데 이 업체의 이제 DNS 서버인데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 퍼블릭 CDN, 뭐 루트 CDN이 DNS가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슈된 것 때문에 기능을 넣은 건 아닌데 뭐 몇 달 전에 또 공교롭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몇 달 전? 예, 이제 DNS 오버 HTTPS라는 방금 대건님이 언급하신 기능이 들어갔는데 DNS의 기능이 이제 내가 도메인을 주고 그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질의하는 그런 통신조차도 HTTPS 로 암호화를 한다는 하겠다. 거죠. 네, 그게 조금 어떤 거냐면은 DNS 서버가 있는데 DNS 서버에서 이 DNS 오버 HTTPS를 지원하는 서버가 있고 아닌 서버가 있는데 지원하는 서버인 거예요. 지원하는 서버가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1.1.1.1을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DNS 오버 HTTPS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되는 해야죠. 거잖아요. 안 하면은 그 네. 아래 단계로 사용을 하겠죠. 아마 안 된 통신을 하겠죠. 그런 브라우저는 뭐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현재까지 알려진 크롬이나 거는 파이어폭스 안 돼요? 파이어폭스가 뭐 최신 버전이나 아니면 나이틀리 그 베타 버전, 뭐 개발자 버전 이런 데서 설정을 수정을 하면은 된다고는 하는데 되게 소수의 브라우저만 가능한 거군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건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OS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확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흐름에서 가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쯤에 그냥 일반 SI 업체 같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네. 안 일반적인 돼요. 조금 기술적인 거 신경 안 쓰는 회사들에서 HTTPS를 쓰자고 개발자가 얘기를 하면은 거의 100% 드랍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거의 5년 전도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구글이랑 애플이 강제하기 시작하면서긴 해요. 여기 CP님이 HTTPS가 아니라 아이폰 개발자도 잘 아시겠지만 네. 애플이나 그쪽에서는 통신을 할 때 HTTPS를 강제하는 식으로 바꿨었거든요, 정책을. SDK에서 네. 맞아요. 통신이 HTTPS가 아니면 그쵸. 애초에 네. 앱에 음. 거부되고 네트워크 맞아요. 통신도 차단되죠. 그러면서 이게 정책적으로 구글, 뭐 애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모질라라든지 그런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업체라기보다 파이어폭스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모질라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HTTPS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 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고 그런 맥락에서 기술들이 하나가 둘씩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DNS 오버 HTTPS도 얘기가 되고 적용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지원하는 건 파이어폭스 쪽에서는 지원하는 것 같고요. 다른 브라우저들까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우회할 수 있다. 아닌 거죠.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그거는 이유는 뭔가요? DNS 단에서 막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DNS. 그러니까 만약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이트가 DNS 방식으로만 차단이 된다 네. 하면은 그쵸. 그거는 네. 오해가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차단할 수도 있지만 또 회사에서 차단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 그 방식만 쓰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결국에 그 평문으로 통신을 하는 게 두 번인 거잖아요. DNS 서버랑 한번 통신하고 네. 그다음에 SNI. SNR 할 때 그 타겟 서버한테 보내는 거 한번 통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맡고 있는 거죠. 지금 차단이 되는 부분은. 그것도 우회가 돼요? 그것도 우회가 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공개를 한 이 ESNI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 ESNI 체커 이건가요? 네,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가지 이제 표시가 나올 거예요. 체크 마이 브라우저를 누르면은 네. 네 개의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는 크롬에서 열었는데 TLS 1.3 하나만 열리네요. 팝업도 체크됐네요. 네, 저도 지금 팝폭이 예전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고 네. 제가 집에서 이제 체크를 했을 때는 최신 베타 버전을 쓰시고 이게 몇 가지 또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About Config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몇 가지 설정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도 파이어폭스는 저희가 라이트 버전 말고 정식 버전에서도 방금 말한 어바웃 컴피그 몇 개 설정을 하면 DNS 오버 HTTPS까지는 맞아요. DNS 오버 HTTPS까지 지원을 하고요. 근데 지금 Secure DNS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Encrypt SNI는 제가 어제 최신 버전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설정을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6 베타 버전을 설치해서 이제 같은 설정을 넣었더니 네. 일단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해서 된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타에서 확실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인크립트 SNI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해 주셨던데
그 타겟 서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또. 맞아요. 여기도 밑에 써 있는데 아, 내가 이 네 가지 테스트 다 통과하면은 이제 내는 보안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밑에 네. FAQ처럼. 근데 이제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TLS 1.3을 결국에는 그 서버에서 지원을 해야지 인크립트 SNI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버가 TLS 1.3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방식으로 통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SNI가 노출이 되고 SNI 노출이 되는 순간에 그냥 차단이 되는 거죠. 인크립트 SNI를 서버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저도 그냥 해보진 TLS 1.3 않았는데 올리면 된다는 거 아니야? TLS 1.3만 올리면 된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TLS 1.3에는 지금 ESNI가 표준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스펙 상에 이렇게 안 들어가서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비표준으로 구현을 먼저 했다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그 단계까지 정확히 모르겠고 상기님 아시나요? 저도 그 관련된 부분은 잘은 모르겠는데 TLS 1.3 아니면은 인크립트 SNI 이 적용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클라우드 플레어의 SSL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플레어가 뭐 이런 관련 기능을 다 구현을 해놨으니까 클라우드 플레어를 사이트에 적용을 하면은 사실 적용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버 앞단에 CDN을 네. 붙이는 거죠. 그런 많이 건가요? 붙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 실제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뭐 어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설정하지 않아도 이런 브라우저 설정을 다 한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차단이 돼 있더라도 차단에 우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서버 단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서버에서 지원하면은 그렇게 지원 자체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 우리 중에는 이 차단 사이트 들어간 사람이 없나 봐. 공부를 좀. 지금 개발자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 우회 방법을 지금 엄청 많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까 그런 인크립트 SNI 이런 거 이제 정식적인 방법으로 막 네. 서포트 돼가지고 되는 거고 사실 일반 개발자들은 그냥 VPN 써버리긴 하죠. 맞아요. 들어가는 VPN 안 쓰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게 그런 것도 뭐- 있어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이제 어떤 분께서 그냥 POC 그냥 개념 증명 정도로만 해서 유튜브를 네. 찍으셨는데 오. 그러니까 소켓을 그러니까 패킷 HTTP 패킷을 보내는데 이거를 코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코드로 보내는데 이걸 또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패킷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보내는데 슬립을 한 1초 정도 주고 이렇게 보내니까 지금 방식이 보냈을 때 이제 RST 패킷을 보내가지고 차단을 하는 방식인데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RST 패킷이 안 오고 정상적으로 핸드쉐이크가 되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다. 이런 이제 POC를 올리신 분이 계시고 또 좀 더 보니까 이제 그 POC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아이폰 앱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르네요. 만들면 대박 나겠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퍼블릭으로 공개를 할 거고 네. 소스까지 공개를 할 거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패킷을 나눠서 보낸다는 거는 이제 그 패킷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마 좀 나눠서 보내면은 이제 딱 받았을 때 온전하지 않은 형태니까 네. 조금 뭐 그 차단 룰에서 조금 비껴가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더 파봐야 되지 않을까. 요 유튜브는 링크를 해둘게요. 근데 사실 궁극적인 이제 이 선두주자가 있었으니까 선구자들을 보면 네. 중국에서는 VPN으로 다 우회했잖아요. 이런 방법 안 쓰고. 중국에서는 이제 인터넷과 VPN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법을 보면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방법 다 필요 없고 역시 VPN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이 VPN도 차단에 들어갔어요. 그 몇 개 알려진 VPN들 많거든요. 그 서비스형으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회해야 되냐 이런 거는 중국어를 빨리 배워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회하는지를 보면 이 트렌드상 그렇죠.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VPN도 뭐 차단할 수만 있으면 차단하고 싶다는 식으로 거의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도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우회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막 꼼수를 쓰고 해서 이제 주 타겟 대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니까
VPN까지는 열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VPN이 너무 많이 퍼지고 VPN이 이제 막 서비스 월 구독형으로 너무 퍼지면은 중국처럼 또 그걸 차단하게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뭐 우회 방법이 뭐 쉽진 않네요. VPN 아니면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회를 떠나서 우회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암울한 거죠. 네. 근데 뭐 그냥 빨리 적응하고 중국처럼.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이제 어쨌건 그런 거 자체가 감시당하는 것 자체 찝찝한 거죠. 문제인 거고.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모질라나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쪽에서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해왔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재작년까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들이 겹 터지면서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사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작년에 다른 문제로 더 시끄러웠었는데 작년 맞죠? 클라우드 문제 터졌던 게. 무슨 문제인가요? 하트블리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하트블리드 말고 클라우드 플레어에 문제가 뭔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하트블리드가 나요. 아닌데. 뭐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더 네. 시끄러웠는데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블로그 쪽을 보면은 이 보안 관련된 얘기를 계속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1.1.1 공개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DNS 오버 HTTPS를 지원하는 DNS 서버를 공개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ESNI 쪽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ESNI가 지금 제가 링크 이것도 안 걸어놨네. ESNI가 약간 인터넷 결점이다, 마지막 결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HTTPS 방식의 네. 마지막 화면. 되게 미국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신경 쓰는 이유는 있어요. 사실 한국보다 더 먼저. 그쪽 워낙 그게 민감하고 그 911이랑 이제 NSA 그 위키리크스 터지면서 정부가 감청한다는 걸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모질라랑 몇 군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이제 오랫동안 하고 그쪽도 막 신경 쓰는데 이 표준은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빨리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려고 해도 빨리빨리 뭐가 안 돼. 그래서 이제 파이어폭스가 힘이 더 셌으면 빡빡 해버렸을 텐데. 그래서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도 HTTPS 아니면은 아예 접속 권장 안 하도록 바꾼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크롬에서도 그렇게 표시한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 우회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결국 ESNI 지원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면은 사실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내 정보를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정부도 또 다른 방식을 또 고안해 내겠죠. 아마. 맞아요. 중국을 보면 돼요. 중국의 트렌드를 보면 돼요. 중국이 차단하고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구나. 정부에서 이거를 검열한다는 게 내용을 보고 검열한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리스트는 누가 결정해요? 이제 정부의 여러 방통위? 담당자들이 네, 방통위도 제가 하고 이제 방통위. 문체부가 결정하면 문체부가 할 거고 저기 뭐죠? 안기부? 안기부가 결정하면 안기부 것도 넣어. 국정원. 네. 국정원. 근데 이게 안기부는 저기요. 옛날 시대에 그러면은 그 언제 오셨나요? 요청들을 수집해서 실행하는 기관도 있겠네요. 그게 방통위에서 이제 정하고 실행하는 네. 기관은 통신사인 통신사에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가 하고. 이번에도 좀 이상한 게 문체부 쪽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차단한 게 아니라 KT가 알아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좀 성급히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보면은 2015년에 그 레진 차단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레진이 뭐예요? 레진 코믹스. 레진 코믹스요? 네. 설마 해서 여쭤본 거예요. 레진 코믹스 몰랐던 건 아니고. 레진 코믹스 차단됐었어요. 레진 코믹스가 며칠 정도 차단이 됐을 거예요. 짧아도 하루 정도 차단이 됐을 건데 그게 지금 사건을 보면은 2015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거기에 통신심의소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통신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차단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네. 근데 22회 회의에서 보면은 쭉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고 어떤 사이트가 있었고 어디에 위반이 되니까 차단하겠습니다 하면 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 딱 때리고 차단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사이트 이름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22회 회의에서 레진이 어떻게 들어가가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이 됐고 근데 이제 워낙 큰 사이트고 네. 이제 스타트업에서 워낙 유명했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사용자나 이제 서비스 반발이 있었고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23회 때 이제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차단된 것도 뭔가 방송 22회 회의에서 어떠한 사유로 차단을 했는데
사실 그게 다 확인을 자세히 해보니까 다 거짓이나 좀 잘못 확인된 내용이라서 23회에 풀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막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잘해보자. 네. 훈훈한 얘기를 하고서 어떤 사람이 또 훈훈한 얘기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차단을 풀어주자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들 전체적으로도 다 검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상의 모든 사이트를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심위가. 그러면 분명히 열려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찾아보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실효성 면에서도 좀 근데 이제 떨어지는 이건 거 아닌가? 실효성 관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트위터 불법 사이트도 막 트위터에 URL 공유하면서 계속 바꾸는 애들 많아요. 뭐 토렌트 킴 이런 데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냥 그 알려진 거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실효성이 한 99%는 있는 거죠. 1%는 아니더라도. 네. 실효성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차단대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거를 일상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인 것 같고. 네, 네. 근데 사실 HTTPS 도입률이 지금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에서 좀 강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HTTPS 적용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낮았죠. 그쵸. 특히 거의 언론사들은 거의 0%였어요, 진짜. 네, 네. 심지어 네이버조차도 네. HTTP 그쵸. 풀 HTTPS가 아니었죠. 메인을 계속 안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지금도 약간 미심쩍지 않아요? 지금은 로그인 그나마 창 하기라도 그래서 했어요. 메인에서 빼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런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이 되고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건데 임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건가?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속하는 정보를 그쵸. 보고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 접속하고 있는지를 늘 감시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DNS 요청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또 정부 같은 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뭔가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보다도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차단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부 입장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관적인 게 들어가거나 이런 애매한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뭐 국정원에서 뭐 북한 사이트를 차단한다 이런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체부가 불법 사이트, 불법 웹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불법 웹툰에 뭐 고소를 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 담당자를 잡아들이고 이런 거는 이제 별도 이슈고 어떻게 보면 기업 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리소스 뒤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사업하고 있고 법을 안 지키면 구글도 차단할 수 있는 건가? 수 있죠. 레진 차단됐잖아요. 아니, 그런 관점 말고, 그러니까 문체부처럼 이렇게 뭐 불법이라서 이렇게 차단하기 시작하면 뭔가 애매한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명확하게 뭐 완전 북한 뭐 이 정도 하나 진짜 예외를 조금 두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부가 뭐 시행령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문체부에 뭐 불법 이런 거 하면 불법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스타트업 불법 서비스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스타트업에 그 그쵸. 카풀도 처음에 불법 서비스 많았잖아요. 그러면 걔들한테 맞아. 국토부가 뭐 하지 말라고 할 게 맞아. 아니라 사이트 차단을 네. 할 수도 있는 카풀도 거예요. 불법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떤 건 불법인데 풀어주고 어떤 건 불법인데 와가지고 이거 약간 우리나라 전반적인 법 체계랑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법 체계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것만 허용을 해주고 안 적혀 있는 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방송을 들었더니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막 말이 돌아다니고 마차가 돌아다니던 시기였는데 자동차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면 마차까지만 적혀 있으니까 자동차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제도라서 뭐 요로요로는 안 돼. 그럼 자동차가 새로 왔는데 이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용이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막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거 나머지는 다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우리나라 법 체계랑도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약간 어떤 글로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애시당초에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비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성인 키워드로 검색이 안 되잖아요. 검색이 안 된다기보다 검색 결과를 이제 제한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웃긴 게 구글에서 지역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역을 다른 데로 바꾸면은 그냥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지금은 좀 정책이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거 차단의 일환으로서 몇 개 영상 차단되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그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을 바꾸면 보인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맞아요. 맞아. 그거는 차단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 국가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네, 한국 네. 영상인데 좀 민감한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역을 바꾸면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법 자체가 사실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가 또 애매한 거죠. 국가도 아니 그 서비스도 외국에 있으면은 사실 외국 법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미 저는 인터넷에서 그런 국경 개념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해 오던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이제 얘기해주세요. 네, 그런 사용해 오던 사람들은 이미 마인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 서비스 안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서비스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 법에 이제 지배를 받지 않는 서비스들이니까 네. 그런 사이트들이 뭐 안 좋다고 생각하면 차단할 수 있겠죠.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런 거죠. 그걸 맞아요. 차단하고. 중국이 그런 거죠. 심지어 뭐 네이버랑 다음 차단한다고 네. 하고 자기네 입맛대로 네. 기준도 정확하지 않아. 심지어 차단했다고 말도 안 해줘요. 아 그렇죠. 그냥 안 됐다가 됐다 막 이런 네네. 수준이에요.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차단한 게 확실한 것 같으면 비위 맞게 뭐 해줘야 돼. 약간 저는 인터넷의 근저에 그런 정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데 사실 그걸 차단하고 싶죠. 너무 차단하고 싶겠죠. 너무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저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특정 국가나 국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라고 해야 되나? 영역이 존재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이제 아까 하려던 얘기를 하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좀 막아놓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막 차단하진 않아요. 네. 마구잡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보면 이제 열심히 이분들도 고민하면서 하는 거긴 하고. 근데 논란거리가 되는 차단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논란이 계속 되죠. 아니죠.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사람도 있고. 있고. 네. 애초에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검열 문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열을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으면 검열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감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검열을 위해서 감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이게 정치적 센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만약에 9.11 같은 사건이 또 터지면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강제로 네트워크 장비에 칩을 심어야 된다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겠죠. 왜냐면 막 아니야. 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 있는데 매일매일 죽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 정치적인 건 그것도 정치적인데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사회가 계속 바뀌면서 막 되는 것 같아요. 그 재작년에 통과된 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테러 방지법은 네. 사실 감청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존재하는 법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때도 참 암울했는데. 네. 사실 이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스탠스는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인터넷을 차단해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셋 자체가 사실 트위터에서 엄청 날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그 중요한 이슈 같긴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원을 하는 사람들의 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개인이 보고 싶은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청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본적인 청원 그 자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원 차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그런데 네. 이제 그 청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청원이 있었지만 그땐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이트를 못 들어가. 그래서 청원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거 다 모르고 내가 들어간 거 못 들어가면 이거 청원하면 그러니까요. 싶은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막상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딱히 이제 20만 넘어도 정부에서도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차단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네.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정치인,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으로 보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는 결국 국회의원 비율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 인구의 뭐 20% 30%가 되면 국회의원 중에도 분명히 지금 나서서 이거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300명 중에 20, 30%면 꽤 많은 수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의원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뭔가 그런 보안이나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보안 이런 게 다 인식하긴 해요. 조금씩 국회의원들 다 텔레그램 쓴다 그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보다는 내 데이터 털리기 싫어. 아니 그것도 비슷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같은 거죠. 아이폰도 아이폰 국회의원들 많이 쓰고 하는 이유가 뭐 녹음도 안 되고 그걸 풀어주지도 않고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갤럭시 폰을 쓰면 안 되나? 왜냐면 미국에서는 아이폰은 절대 안 풀어주잖아요. 네. 근데 갤럭시는 뭔가 협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다 같은 관점이에요. 뭔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다 비슷한 관점인데 완벽하게 또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막 애매한 관점이 계속 생겨야 해서 이게 끝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개발자들은 완벽함을 추구하긴 해야죠. 얘가 보고 싶어도 정치적인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는 완벽하게 차단하는 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개발자들은. 엔지니어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죠. 엔지니어들이 너무 잘 만들어놔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해. 이런 세상이 생기면 사실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 거죠. 어쨌건 TLS 1.3 그게 거기 안에 ESNI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통신사 단에서 그쪽 서버들을 다 막아버린다던가. 그때는 이제 막 여기 CCTV 다 달아야지. 어쩔 수 없어서 네트워크 없고. 그때 이제 아마존 전체 다 차단해버릴 수도 있죠. 네트워크 감시보다 CCTV가 더 싫은데? 이제 뭐 그렇게 하겠죠. 뭐 방법이 없으면 어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 그럼 1984잖아요. 1984. 그렇죠. 1984를 안 봐가지고. 그냥 다 감시되는 사회.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 개발자로서 내 걸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누군가 보고 있겠구나. 이런 걸 항상 염두하면서 살고 있긴 해요. 지금 이제 이건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이야기할 거 있으세요? 넘어가시죠. 네네. 이제 약간 이것도 비슷한 관점인데 이건 이제 또 다르게 느껴지는 관점이에요. 아이폰 쪽이 최근에 아이폰 앱 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아이폰 앱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화면을 녹화하는 앱들이 발견됐어요. 사용자 화면을 앱 사용하는 화면을 녹화해서 어디로 보내요? 네. 녹화해서 그쪽 서버로 다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버튼을 눌렀고 이 버튼을 눌렀고 여기에 무슨 텍스트를 쳤고 이게 다 저장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한 거고 사실은 네. 이 데이터를 애초에 수집하는 목적은 글래스박스라는 뭐 비슷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해주고 UX를 분석할 수 있고 구매 경험을 추적해서 어디서 이탈됐는지 알려주고 이런 걸 하겠다 이런 분석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분석 서비스들 관점에서는 사용자 UX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면 하나하나를 다 캡처하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들 서버로 보낸 다음에 이 앱 개발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탈했나? 텍스트에 뭐 카드 번호 어디를 치다가 이탈했나?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싼 솔루션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넣어놨었는데 문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앱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쵸, 앱을 설치한 사람. 그 앱 쓸 때만 다른 앱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글래스박스 SDK를 설치해 놓은 앱을 네네. 할 때만 그래서 우선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발견돼서 누가 레포팅한 게 에어 캐나다 앱이거든요. 에어 캐나다 그 항공사. 그래서 항공사 앱에 있었고 이걸 누가 이제 앱 아날리시스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나름 감청 방법을 쓴 거예요. MITM이라 그래서 사실 HTTPS로 중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데 네. 중간자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얘가 무슨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동영상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뭐 카드 번호 입력하는 화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글래스박스도 미국 회사 이런 애들은 이런 게 철저해서 그런 걸 다 마스킹 해놨어요. 기술이 있어요. 카드 번호 부분은 딱 까맣게 마스킹 해놨어요. 다. 근데 앱에 녹화될 시점부터 녹화될 벌써. 시점에. 근데 녹화 안 된 부분이 있었던 마스킹 안 된 부분이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카드 번호가 거기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레포팅하면서 이런 이 글래스박스 기술이나 이걸 쓴 앱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에어 캐나다, 홀리스터, 엑스페디아, 호텔스닷컴 다 이런 구매 관련된 쪽이에요. 되게 큰 회사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많이 쓰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개선은 이제 끝났고 얘들은 어디서도 이탈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추적한 거죠. 해가지고 이건 애플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캡처하고 뒤에서 동영상을 녹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폰 쓰는 사람이면 이거 당연히 동의 받고 하겠지 그쵸. 생각하는데 동의 없이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앱 안에서는. 그리고 아이폰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보수적인 디바이스인데 그쵸. 그런 게 가능한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안될것 입장에서는 같은데, 애플 공식적으로. 입장에서는 그 앱 화면만 하는 거니까 다른 화면까지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니네 앱 안에서 무슨 예. 일이 벌어지든 맞아요. 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 앱에서 보내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MITM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분석하는 사람이 네. 이런 기술 많이 써요. 실제 개발자들이 이제 패킷이나 HTTP 통신 잘 되는지 보려고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 앱이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내 개인정보를 보내는지 보고 싶어서 그 중간자 공격을 내 맥 컴퓨터를 그 프록시 서버로 하거나 해가지고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근데 여기 HTTPS 같은 걸 빡세게 막 클라이언트 인증서 심으면 페이스북이나 애플 건 못 봐요. 저도 몇 번 시도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걔네 페이스북이나 애플도 자기들이 인증서 있는 애들은 자기 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의 층위가 여러 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 그쵸. 우선 사용자의 동의를 안 받고 사용자 액션을 네. 다 녹화했다는 게 문제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녹화하는 와중에 마스킹 처리를 아니,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용카드와 여권 정보가 날아간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애플이나 페이스북을 못 본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했으면 이게 공개가 안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보안적으로 HTTPS 데이터 전송하면서 중간에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박아가지고 MITM까지 못 보게 했으면은 이 사람도 알아낼 방법이 조금 더 어려웠겠죠. 네. 불가능하진 않고 막 아이폰을 해킹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밝히기로는 그냥 MITM 공격만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렵긴 해요. 저희도 이제 HTTPS 하면서 이거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클라이언트 인증서 박는 게 쉽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고 다시 재생해서 사용자들의 이거를 알려주는 기술이 이제 세션 리플레이라는 기술이고 마케팅이나 이제 UX 분석하는 회사에서 많이 이런 거 원래 이제 한다고 해요. 그 무슨 사용자 경험 분석 룸 이런 거 네. 만들어 놓고 동의 받고 그분이 이제 사용할 때 하는 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자들이 클릭하고 그거 히트맵으로 그려주고 이런 거 많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기술인 거죠. 요즘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특히 미국 같이 크게 생각하는 애들은 불가능하고 이걸로 버그 잡는 경우도 많았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지금 엄청 비싸요, 사실. 저희 같은 회사는 뭐 애초에 시도 자체도 못하고 저런 회사들이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글래스박스 CTO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자기들은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1번이 SSL 사용하고 있다. HTTPS다. 이게 1번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용카드랑 비밀번호 정보를 자기들이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들 이쪽에서 이제 정확히 영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티피케이트 피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고객사들한테. 이게 제가 방금 말한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박는 방식이에요. MITM 공격이 불가능하게. 근데 이게 쉽진 않은 이유가 그냥 인증서만 박으면 되는데 사실 라이브러리도 다 지원해요. 근데 서버의 SSL 인증서와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서로 쌍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서버의 인증서를 일반적으로는 그 1년마다 교체를 그쵸.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네. 얘를 1년마다 교체하면 클라이언트는 앱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1년 전 사람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아니면 SSL 인증서를 뭐 원격으로 어떻게 받게 막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어떤 층위가 나눠져 있다는 부분은 이런 걸 처리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션 리플레이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네, 동의 없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좀 피해간 것 같아서 정리해 놓으신 거 봐서는. 아, 그쵸.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이벤트 잡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보만 마스킹돼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정보가 마스킹돼 있고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 없으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앱이나 이런 데 다 로그를 많이 남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들은. 애매한 것 같아요. 캡처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럼 만약에 궁금한 게 영상을 찍는다 치면은 영상을 찍는 와중에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이 와서 알림창이 띵 내려와. 그것도 같이 녹화가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냥 안 돼요? 아이폰 앱 쪽으로 이 시스템 아이폰에서는, 화면은 녹화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 게 다행이네요. 만약에 되더라도 그 마스킹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얘들은. 근데 저는 얘들 마인드가 그거예요. 음. 그냥 문자냐 영상이냐 이거 차이지 기존에 로깅하던 방식이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공격이 들어와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인식한 거고. 저는 CP가 얘기했던 것 중에 데스크탑 앱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데스크탑은 좀 그러니까 맥 OS는 좀 심각했죠. 아, 그렇죠. 맥 OS는 그냥 화면 전체 시스템을 녹화할 수 있어요. 그걸 사용자 동의 없이 앱이. 근데 그 문제는 애플이 고치지 않았고 애플도 이거 이슈 터졌을 때 우선 앱을 내렸나 뭐 그러긴 했는데 딱히 그의 SDK적인 방법으로는 막겠다고 안 했어요. 그냥 애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안 알려주고 뭐 수집하는 거는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동의 받으면 해도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계속. 애매하긴 해요. 로그로 남기느냐 이미지냐 동영상이냐 그런 거라서 되게 좀 신기한 게 에어 캐나다가 작년에 보안 이슈가 한번 있었나 봐요. 사용 계정 정보가 한번 다 털렸었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다시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2월 지금 7일인가? 6일에 이제 테크크런치가 이걸 기사한 거거든요. 근데 1월 30일에 불과 일주일 전에 에어 캐나다랑 글래스박스랑 제휴해서 글래스박스의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 UX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용하고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발표할 때는 에어 캐나다도 글래스박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 UX를 개선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게 터졌죠. 근데 글래스박스가 이런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대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로깅을 해가지고 모든 화면을 보고서야 UX가 잘못됐구나. 이걸 인식하고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빨리 변한 회사들은 스티브 잡스도 뭐 말한 게 있었지만 그 포커스 그룹 운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맞는 방향이 있으면 더 쉽고 편하게 해주면 되지. 그걸 다 사용자만 캡처해가지고 에어 캐나다 앱을 실제로 보면 엄청 허접해요. 근데 그걸 개선하는 게 더 빠르겠어. 비싼 솔루션 쓰느니. 네. 그런 문제가 많긴 하죠. 그래서 지금 글래스박스 쓰는 회사들 보면 다 오래되고 별로인 회사들밖에 없어요. 마케팅을 잘하나 보네. 이런 회사에 가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파는 거죠. 되게 팔리는 거죠. 괜찮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보를 마스킹 한다는 것도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개발자가 우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앱 개발자가. 근데 마스킹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마스킹 안 하고 사실 보내면은 뭐 내가 알 아는 방법은 방법이 없죠, 내가. 없으니까. 이런 거 막 좀 생각난 게 내가 비밀번호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암호화해서 저장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저는 똑같은 것 그래서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꼭 테스트했어요.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얘가 아. 평문으로 한자라도 보여주는지. 알려주는지.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비밀번호를 제가 사이트마다 다르게 안 하고 비슷한 거 쓸 때는 그거 다 테스트해서 이 평문 보여준 애만 비밀번호 다르게 했었거든요. 이제 원패스워드 쓰면서부터는 그런 거 안 하고 다 다르게 하긴 하는데 못 믿는 게 많죠. 사실. 점점 비신뢰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네,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실 그때도 말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 모바일에서 보안이 더 취약하다고 느끼는데 막 치잖아요. 옆에 사람이 키보드가 잘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막 책 평문으로 보여주고 비밀번호인데 마지막 글자. 그리고 막 만약에 카페 같은 데 있으면 여기 CCTV 화질 엄청 좋은 거 설치하면 그쵸. 거기 사람들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주고 진짜 끝이에요. 어딘가. 나중에 아무래도 카페를 차리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4K짜리 CCTV 달아놓고. 이미 와이파이부터 접속하면 안 되겠죠. 네. 아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있어요.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IP 타임 공유기를 사가지고 아니면 좋은 공유기를 사서 네. 이름을 IP 타임으로 하고 대로를 걸어다녀. 그러면서 정보를 막 수집하면 아직 한국은 HTTPS 안 된 데가 너무 많잖아요. 네. HTTP 로그인 정보만 줘도 거기에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너무 많아. 실제로 네. 지금 수행되고 있는 네.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뭐 HTTPS 차단이고 뭐고 그냥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만들어서 그 정보 그냥 다 수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혹시 알아서 서울시의 와이파이가 그런 걸 노리는 걸까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런 기술은 사실 힘들죠. 모든 공유기 정보를 원격으로 취합한다는 게 사실. 보안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예전에 재밌는 시각화가 하나 있긴 했었거든요. 주제 그 시각화 자체에 대한 건데 네. 시각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어떤 분이 그런 걸 하긴 했었어요.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 페어링인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른 기기가 뜨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역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실험 같은 걸 하긴 했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건 솔루션으로도 많아요 지금 한국에.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지금 2호선에 차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에 보통 사람 7명 앉잖아요. 네. 근데 6명 앉는 기차가 지금 도입이 됐어요. 얼마 얼마 전부터 6명 앉는 파란색 의자가 있는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그 차량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안내 방송 그 화면이 있잖아요. 네. 그 디지털 그 모니터처럼 돼 있는데 그게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차량에 복잡도가 나오더라고요. 1번부터 9번 차량까지의 복잡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지? 그런 식으로 쓰는 거 분석할 수도 아닐까요? 있고. 네, 이런 근데 방식으로 그거 쓸 말고 수도 있고. 블루투스 아까 말하시니까 들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그 상권 분석하는 용으로 블루투스 장비를 쓰는 회사가 많아요. 솔루션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업주한테 블루투스 장비를 하나 설치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데 말한 대로 블루투스가 켜져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그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 상권에 몇 명이 오는지, 여기 유니크한 아이디니까 재방문은 어떻게 했는지 네. 이런 거 다 추적하고 있어요. 와이파이로도 비슷한 게 있는 네, 와이파이로도 하고 블루투스로도 하고. 근데 와이파이보다 블루투스가 더 좀 유용해 보이는 게 와이파이는 이제 그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많이 끄고 다니는 편이라서 저는. 근데 이게 저도 그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통계를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그냥 그렇죠. 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만 해도 네, 데이터가 맞아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데이터를 그렇게 써도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접속까지 한 건 아니니까 네. 애매하긴 하죠. 사실 발견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그때 와이파이 정보 길 지나다니면서 그 스트리트 뷰 찍으면서 와이파이 정보 수집했다고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 또 접속까지 한 게 아니라 그냥 구글도 접속한 거 아니에요. 그 와이파이 정보 스캔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만 한 거잖아요. 스캔해서 그 정보 저장해서 네.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거조차도. 그게 아마 실내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 구현해 주려고 한 거죠? 아니요, 스트리트 뷰는 구글은 그냥 다 수집해버렸어요. 아, 지나가면서 자기들 말로는 그냥 자동으로 수집됐다고 하는데 약간 그거죠. 네이버나 이런 데도 많이 쓰는데 이 IP가 좌표가 어딘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GPS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게 사실 큰 정보거든요. 네이버 예전에 보면 IP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와이파이 수집한 건 아닌데 네이버가 유선 시대에는 이 IP가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게 광고로서 큰 가치가 있고. 그렇구나. 아는 분은 예전에 해주신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붙으면 무조건 개인 VPN을 와, 접속하시고 그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그 그 정도는 이후에 해야 인터넷 돼요. 통신을 하신다고 하고 그분이 약간 해킹 같은 그런 대회에 많이 가신대요. 근데 그런 대회 가면 무슨 호텔 같은 거 빌려서 할 거잖아요. 공공 와이파이는 절대 붙으면 안 된다고. 거기 해커들이 그 와이파이 기다리고 있고 들어갔다가 컴퓨터가 접속했다가 나오면 다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라면 VPN 개인 VPN 하나 정도 운영하는 것도 아, 나쁘지 저도 그 않은 생각 것 같아요. 계속 하는데 너무 비싸요. 돈이 많아야 돼. 라이트 세일에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라이트 세일에 오픈 그게 VPN. 잠깐 들어가는 거는 싼데 네. 내 웹서버도 지금 비싸서 못 올리는데 그리고 VPN 또 아마존에 올리면 네트워크 비용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 보면 그 끝나버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알려주셨던 방법은 사실 그 오픈 VPN AMI를 찾아서 EC2로 올리는 거 그렇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라이트 세일은 기본적으로 1테라까지인가 네트워크 비용이 무료더라고요. 한 달에 1테라. 예. 그래서 라이트 세일로 올리니까 네트워크 비용이 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 네. 아 진짜? 근데 1테라 넘지 않아요? 요즘에 막 하다 보면 유튜브도 있고 막 드롭박스 동기화도 뒤에 되고 있고 그쵸. 막. 그럼 저는 뭐 1테라 정도면 저는 그걸-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 VPN 써가지고 마음껏 쓰려고. 한 달에 저는 한 집에 유선 인터넷 보니까 한 30테라 쓰더라고요. 와. 왜냐면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영상도 올리고 막. 저는 집에 네트워크는 VPN 안 써요. 그 개인적으로 외국에 같은 나왔을 이야기야. 때. 돈 많이 벌어서 집에 VPN 장비를 넣어가지고 이 신뢰의 문제인 거죠. 신뢰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저기서 보고 그렇구나. 끝이 아,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어렵네요.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럴까? 아니면 카멜까지 해버릴까요? 카멜? 네. 할 얘기. 네 해요. 잠깐 이렇게 적어주셨으니까 네. 어차피 한 이 20분 캐물 캐물 캐물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캐물 캐물 캐물. 주세요. 이게 제가 캐물 캐물 캐물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마존에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리뷰어들이 이제 리뷰해준 제품들이 나오는데 괜찮아 보이면 일단 저는 캐물캐물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때도 뭐였지? 그 어떤 분이 소니 이어폰, 소니 무선 이어셋,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네 노이즈 캔슬이 되는 거 최근에 나온 거를 막 추천을 해주셔서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고 있었던 제나이저 뭐 트루 모바일 와이어레스인가 그거랑 같이 해서 등록을 하려고 딱 갔는데 사이트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러고 이제 다음 날 정도 들어가 봤더니 자기네가 이제 무슨 하드디스크 페일이 나서 에러가 있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뭐 시간과 비용이 이만큼 쓸 것 같아. 도네이션 해주지 않을래? 이런 글을 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기다렸어요. 그때가 마침 설 연휴라서 많이 들어갈 일은 없었고 연휴 끝나고 한 며칠 있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다시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에러 로그를 이제 서비스 접속했을 때 에러 로그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503 서비스 어베일러블 보여주면서 같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들어가면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막 레딧 찾아봤더니 어떤 분이 다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예, 보면 하드디스크 이제
내부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쓰고 있었고 하드디스크 레이드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하드디스크가 2개까지 동시에 죽어도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건 3개가 한꺼번에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문제가 생기면서 데이터를 다 못 쓰게 된 상황이고 다행히 이 친구들이 백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백업된 데이터를 이제 일단 처음 살려놓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그 백업 시점 이후부터 쌓였던 데이터를 살리려고 복구업체한테 맡겼던 거예요. 맡겼는데 그 기간이 좀 길었고 한 사흘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된 데이터 받아오고 그다음에 뭐 DB 테이블 같은 거 다 막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아서 거의 2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2월 9일까지 계속 복구 프로세스만 거의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2월 1일부터는 들어가 보면 로그라는 게 거의 우리 복구 중입니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복구할 내용이 많아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썼네요. 네네. 사이트 캡처한 것도 있어요? 네, 사이트 캡처한 것 그 아카이브에 아카이빙된 페이지가 있고요.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처음에는 그 고장났던 SSD가 삼성에서 만든 860 프로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그 캐물에서 올린 공지 페이지에 근데 그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레딧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레딧은 개발자들도 많으니까 막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잖아요. 너네 왜 AWS로 안 가니? 막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이 댓글, 그러니까 캐물 쪽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댓글 하길 얘네 뭐 끼케야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가지고 AWS 가면 이 비용 감당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캐물이 하드디스크 구입하고 데이터 복구하고 그 비용을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를 14,860달러 그리고 데이터 복구 비용 29,000달러 해서 합이 한 490만 원 정도 든다고 써놨어요. 44,000짜리 4천만 원이에요. 아, 4천만 원인가요? 네. 아니, 제가 0 하나를 뺐네요. 4,9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하드디스크 구입 어디서 했어요? 너무 싸게 잘했는데. 이런 얘기 잘못 쓴 쓰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싸게 산 건가? 네. 4천만 원이? 이게 물론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서 디스크급이 다르긴 하죠. 서버에 쓰는 거는. 그렇죠. 서버용이라서 비싸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버용 어떤 사람이 SSD 는 좀 싸다고 비싸요. 달았는데 그 밑에 다른 사람이 이게 도대체 왜 싼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막 그랬더니 서버용은 좀 달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써놓고. 예. 근데 그거 저 클리어하게도 이거 올라왔을 때 사람이 밑에 네네. 똑같이 물어봤어요. AWS 왜 안 쓰냐고. 근데 비싸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복구에 4천만 원, 5천만 원 쓸 정도면 AWS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AWS가 비싼 건 사실 다 트래픽 비용이거든요. 네, 여기 이게- 카멜도 마찬가지일 텐데 DB랑 서버 인스턴스는 얼마 안 하고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 비용이 더 비쌀 텐데 어차피 이거를 자기 집 창고에서 돌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 IDC 상면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대역복 다 계약하고 쓰는 거라서 아마존보다 대역복 계약을 더 싸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이슈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AWS 몰라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옛날 개발자로서 좀 올드한 스타일이 그런 생각을 했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알면 넘어갔었고 더 싸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쪽을 아예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사이트 봐도 되게 올드한 느낌이긴 이거 해요. 봐봐요. 디스크 구입에 5천만 원 쓸 정도였으면 사실 그 5천만 원을 우리 서비스만 해도 지금 한 달에 한 3, 4천 나올 정도인데 엄청난 트래픽을 견디고 있는데 카멜도 물론 트래픽이 많겠지만 근데 약간 저는 정적이니까 트래픽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캐물이 되게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의 거의 모든 타임라인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데이터 양은 디스크는 더 싸요. 그래요? 아마존도 싸요. 백업하고 뭐 레이드 구축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3개 페일해도 될 정도면 복제본 한 2-3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레이드에. 그러니까 1테라 데이터가 쓰면 4테라 용량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마존은 딱 1테라 하면 백업 비용은 뭐 얼마 안 하고 그렇네.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옛날 사람이 아닌가 이런. 그리고 사실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기존에 그런 IDC에서 그렇죠. 그렇겠죠. 이전을 해야 되는 게. 그쵸, 그리고 그게. 지금
한 10일 정도 장애가 10일 이상 장애가 난 거잖아요. 사실 뭐 이게 서비스였으면 거의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죠. 그쵸.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는 약간 취미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것 같긴 그럴 해요, 수도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 했던 대로 놔두고서 서버 쓰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뭐 다른 책 얘기긴 한데 하테나에서 나왔던 서버 대용량 서버를 지탱하는 기술인가? 네, 맞아요. 그런 책을 한국에 보면은 번역된 거죠.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버 IDC를 구축을 하면서 그 발전 단계가 네, 쭉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런 마인드셋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뭐 하드웨어도 자체적으로 막 네, 만들기도 맞아요. 하고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디스크를 읽을 때 원반이 회전하고 그쵸. 그런 옛날 수준 단계까지 이야기들. 나오는 디스크 정리도 해줘야 그거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한 논리 같은 것들, 먼저 디스크 조각 모음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레벨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원반에서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모아서 해놔야지 잘 빠르게 읽을 수 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책 보면서 한 5년 전에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때 읽었을 시점은 너무 이미 늦게 나왔어요. 예, 클라우드로 다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조금 한국에는 늦었다. 일본 책은 아니죠. 일본 책은 빨리 나왔고 네. 번역서가 왜냐면은 일본에는 그게 웹DB 프레스라고 잡지가 먼저 나와요. 네. 잡지에 실렸던 게 책으로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잡지는 훨씬 빨리 그 연재가 됐던 건데 네. 훨씬 빨리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온 거는 한국은 진짜 훨씬 늦게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그 시리즈가 번역이 되면서 같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새는 클라우드로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클라우드로 바꿔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너굴님? 저요? 시게이트 사건 겪으시지 않았어요? 예, 겪었었죠. 헬게이트. 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내부에 나스 서버를 운영했었거든요. 이제 데이터 공유도 하고 뭐 디자인 자료 같은 것들 보관도 할 겸 해서 했는데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시게이트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게이트 모델이 엄청 페일러율이 높은 걸로 유명했던 모델이었던 거예요. 괜히 헬게이트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레이드 설정해놨고 핫스왑도 다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하나인가 두 개인가 동시에 죽었고 이제 그러면서 나머지 다 뭐라 그래야 되지? 플랜 B, 플랜 C 뭐 이 정도가 다 안 먹힌 상황이어서 예. 더 많이 죽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먹으면서 아마 점진적으로 다 네. 죽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이 디스크에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모델을 다 같이 넣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그게 결함이 있으면 같이 장애날 확률이 엄청 높죠. 이게 또 SSD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HDD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10개를 사면 그게 로트가 같아서 그 동시에 장애가 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 샀을 때는 아마 다 다른 시점에 구입하거나 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할 바에야. 클라우드. 진짜 이게 생각나는 게 저도 예전에 그 후잉이라고 가계부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제 아는 분이 만들어서 막 혼자서 운영했었는데 그분을 한 6, 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맥미니인가? 그런 데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개발을 배우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심지어 제가 AWS 안 쓰는데도 그분한테 AWS 좋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AWS 더 먼저 도입했고 옆에서 봐도 서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클라우드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작은 서비스에서는 알아서 다 관리되고 다 백업되고 그래서 카멜도 아마 이번 사건 계기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적고 관리하기 싫은데 돈을 벌고 있으면 안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또 장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백블레이즈인가 그 백업 서비스 유명한 데 있잖아요. 블레이즈. 예. 그래서 걔들이 매년 하드디스크 페일률 이런 거를 발표해요. 맞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게 하드디스크는 거의 뭐 99%의 확률로 막 절대 다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블레이즈 자료를 보면 그냥 허건들 맨날 죽어요. 그냥 막 랜덤하게 막 죽어요. 그래서 서버도 이제 IDC 운영하다 보면 막 디스크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보면 예전 회사에서는 IDC에 있는 분들이 막 디스크가 갑자기 죽어. 그럼 막 복구하는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회사 하면서 AWS 쓰는데 한 4년 동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AWS도. 네. 근데 저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게 약간 규모의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대를 써서는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이제 뽑기 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장이 거의 안 나는데 한 사람이 10대를 쓰면은 1년 안에 한 대가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대를 쓰면은 한 5, 6대는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페일률이 0%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그런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완전 너무 다른 거죠. 서버 운영자가 하드디스크 100대씩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페일을 이미 염두에 놓고 있어야 돼요. 그쵸. 미리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음. 뭐라고 해야지? 그 바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네. 걸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카멜 만약에 IDC 썼는데 IDC 거기 불났으면 애들 백업 데이터가 날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응.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9.11 때도 그 백업 플랜 돼 있던 회사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 네네.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저희가 네. 많이 돼서 슬슬 정리하시죠. 역시 오늘도 클라우드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찬양을 한 번 안 하는 아니. 특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한기님이랑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게요. 다음에 또 나와서 해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주, 자주 고맙습니다. 부를게요. 네. 자주 모셔서.